3월학평 대비 과제풀이 영상입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겐톡이나 문자로 좀 전달해달라,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제를 전달하면서, 과제를 안내하면서, 내가 네 군데의 학원에서 이거를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과제를 내줬다. 그래서 똑같이 일요일까지 이제 질문을 하라고 했으나 단 한 명의 친구만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줬다. 물론 제가 수업을 정말 잘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한 내용들을 모두 숙지해서 국어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정말 제대로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생겨. 어떻게 질문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업 중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국어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자꾸 생각을 해서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들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이제 이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해설을 보는 것이, 해설과 좀 멀어지는 것이 국어에서는 좋은 거다 라고 했는데, 사실 해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다시 태어나야지 뭐. 해설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나 문제를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 생각을 이해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왜 답이 3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답을 보고, 아니면 답을 보지 않더라도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서 처리를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16학년도 3월 고의합평 문제를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 내용이 이제 독서,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 중에서 몇몇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소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고, 그다음에 소설을 들어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시 중심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요 3월학평을 풀이할 때도 요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독서와 이제 문학 개념어, 문학 외에도 화법, 그 다음에 장문, 문법은 별개인 거니까 화법과 장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2016학년도 풀이인 거니까 17학년도 그 3월 학평 문제지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때는 화법과 장문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한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해주었는데, 그 질문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얘기를 하면 비문학에서는 없었어. 왜냐면 내가 잘한 거지 뭐. 너희들도 잘 따라온 거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35번, 36번. 질문은 35,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일단 질문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보면 35번, 그 다음에 36번, 그리고 40번, 41번.
아무래도 그 문학이 그러니까 이제 개념어를 하는 이유가 문제 풀 때 맞히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작품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직 그 작품을 감상하는 측면에 대한 연습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혹은 자세히 수업을 하는 게 아닌 거니까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절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업 중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독서가 쉽게 느껴질 거야. 비문학이 쉽게 느껴질 거야. 문학에 대한 이해와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직 충분히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앞에서부터 좀 확인을 해봅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화법과 장문의 경우는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화법은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장문은 글을 써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얘네들도 무엇을 통해서 출제가 되느냐? 지면을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문, 지면으로 출제가 되는 유형이 이제 얘네들과 약간 문학이 아닌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만 설명할 거야. 이번 시간만 화법과 장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과제풀이 영상에서는 따로 화법과 장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할 거야. 질문 안 하면 이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학평에 대한 이제 첫 시간이니까 과제풀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화법과 장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형식이 비문학도 그렇고 화법과 장문도 그렇고 지문과 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확연하게 좀 문제 경향이 다르거든. 그러면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고력이라든지 혹은 독해력과 관련돼서 문제를 화법과 장문에서 내면 얘네들의 취지가 살리겠어? 얘네들의 취지가 살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화법과 장문 문제는 독서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물론 화법과 장문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거 기본적이지. 글을 읽었어? 내용을 파악해야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여기에 화법과 장문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데 화법과 장문은 어떤 특성이 반영이 되냐? 첫 번째, 화법의 경우는 화법은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법과 장문의 공통적인 건 상대에게, 그러니까 화법의 경우는 청자가 되겠지. 청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법의 경우는 내용과 더불어서 전달 방식,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해서 전달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 혹은 구체적 수치, 도표 혹은 시각자료, 청각자료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방점을 좀 찍어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어떻게 돼? 내용과 결합을 해야 합니다. 내용과 결합을 해서 지금 선택지가 된단 말이야.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법과 장문 문제를 풀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잘 읽었어. 근데 문제를 풀 때 비문학도 안 돼. 자꾸 돌아가서 확인하게 돼. 뭘 확인해? 뭐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은 알겠어. 그런데 뭐가 안 됐던 거야? 이게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정말 이 내용 설명할 때 이런 방법을 썼는지 그 부분에 돌아가서 확인을 한다고. 당연히 지금 연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겠지. 그래서 화법도 그렇고 일단 공통적으로 장문을 볼 때도 뭘 생각을 하느냐,
어떤 표현 방법, 어떤 전달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가, 전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선제적으로. 문제에서 묻기 전에, 아, 얘는 이런 방법을 썼구나, 저런 방법을 썼구나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화법과 장문의 갈래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화법이라는 특성, 장문이라는 특성. 이거는 이제 화법과 장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1번에서 3번 지문, 발표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청중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게 지면상에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발표하는 사람들의 혹은 발표하는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혹은 목소리, 말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치 우리가 그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보는 것처럼 뭐로 전달이 되고 표현이 된 거야. 그래, 지문 혹은 지시문처럼 전달이 되고 있잖아.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1번 문제에서 1번 선택지를 좀 볼게. 경험을 환기. 여기 환기라는 말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치고, 이 환기라는 말은 우리가 문학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장문에서도 자주 보게 될 용어야.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수업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용어가 중요하고 자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기가 무슨 뜻이야? 떠올리다. 환기는 떠오르다 혹은 떠올리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1번 선택지를 보면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그러니까 청중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여,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말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거 떠올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청중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봅니다.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상호작용,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상호작용. 청중과 상호작용 한다는 얘기 별거 없어. 질문 던져서 그 질문 던졌으니까 청중이 뭐 하겠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지. 그 답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거. 일단 상호작용까지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 작용을 누가 먼저 하겠어? 화자가 먼저 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사람이. 그럼 그에 따라서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바로 어떤 게 되겠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문단이 되겠네. 5번째 문단을 보면 그렇다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왜 표시하는 걸까요?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 그 발표한 사람들도 이런 거를 다 고려하고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화법과 장문은 발표하는 사람이 혹은 글을 쓴 사람이 청중이나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그것이 발표와 혹은 장문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역추적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느냐. 그럼 여기에서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상호작용. 됐습니까? 이거를 상호작용 밑에다가 또 어떤 걸 써주시냐면 소통이라고 씁니다. 소통. 지금 거기서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소통, 청중과의 소통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상호작용 밑에 소통이라고 좀 써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장문을 좀 볼 거예요. 장문을 보면 4쪽입니다. 4쪽에 그 9번에서 10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이제 상자에 가에 보면 장문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 이거는 꼭 기억해 두면 장문의 과정. 이 장문의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의 다시 장문의 과정을 보기 전에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계획, 발표 계획이 됐든 장문 계획이 됐든 계획한 것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반영했는가. 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였구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역추적하는 요것이 화법과 장문 문제의 핵심인 거고, 결국에는 그게 이렇게
전달 방식을 확인하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썼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발표에서 봤던 것처럼 뭐 소통의 방법 혹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청중들의 어떤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계획했던 거고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전달 방식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봐주면 되는데 장문은 거기에 지금 몇 쪽이냐면 4쪽입니다. 4쪽에서 이제 장문을 보는데 그 장문에서의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계획하기부터.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내용 생성, 그리고 내용 조직. 표현하기, 그 다음에 끝으로 고쳐쓰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계획하기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주제, 글의 주제, 목적부터. 글의 목적. 글의 목적하면 설득,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목적하면 설득, 그 다음에 설명, 정보 전달,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거 말고도 뭐 친교도 있습니다. 친교는 말 그대로 사이좋게 지내자,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사회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서 표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드러내는 건데 사실 글쓰기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설득과 설명,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주제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독자입니다. 독자를 어떻게 어떻게 설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 독자를 고려한 표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계획을 하는지. 그래서 목적, 주제, 독자,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과정에서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내용 생성. 내용 생성할 때는 다양한 매체들에서 내용을 골라내겠지. 거기에서 내용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일종의 선별까지도 합니다. 내용을 골라내는 거야.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조직을 하는 데가, 이거는 내용 생성은 우리가 주로 어떤 문제에서 볼 거냐면, 다 지금 우리 여기도 문제가 있을 텐데, 7번 문제네. 3쪽에 있는 7번 문제. 가부터 뭐 다까지 혹은 나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지. 자료 수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은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조직하면 개요 작성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실제로 다 쓸 수 없으니까 일부를 이제 써볼 수 있게 혹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해당하느냐, 8번 문제가 그겠네. 8번 문제가 뭐 표현하기, 고쳐쓰기 묶어서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쳐쓰기의 경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문법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번 문제가 그렇잖아. 지금 고쳤을 때 단어 수준, 문장 수준, 문장 수준, 문단 수준, 글 수준,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는 문법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요런 과정들이, 이런 글쓰기 단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지 도 알고 있어야 작문 문제를 풀 때 조금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더 중요한 거야. 화법과 작문의 공통점에서 결국에는 청중이나 독자를 고려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발표한 사람이 됐든 혹은 글을 쓴 사람이 됐든 어떤 계획을 이런 과정 어떻게 계획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됐는지, 그런 것을 이제 거꾸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것. 다시,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지금 얘기해주는, 나중에 이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해서 화법은 이런 측면에서, 작문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좀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갈피 정도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었던 거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시간에 이제 주된 내용인 6쪽 비문학을 좀 보도록 합시다. 비문학하고 저 질문을 좀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6쪽을 봅니다.
이쪽에서, 자, 지금 이게 길게 설명하면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 적절하게 풀고, 이런 것을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제 간단하게 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 중에 이렇게 읽기로 했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거야. 그랬을 때 적절하게 그런 어떤 사고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 나 그렇게 읽었어. 선생님이랑 한 80%, 한 90% 유사해. 그러면 잘한 거야.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 여기서 무언가 새롭게 배운다. 이런 측면보다는 내가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나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오케이? 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지금 요거 생각한 여유를 갖자. 이 여유를 갖는 측면이 글을 읽기 전에,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혹은 읽고 난 다음에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글을 읽기 전에는 지문이나 혹은 문제를 통해서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 도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그리고 있으면 이것을 확 적용하자. 그런데 요 16번에 19번이 지문 속에도 그림이 있고 17번의 문제 속에도 그림이 있잖아. 그럼 이것을 지문을 읽을 때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문단별, 문단, 그 다음에 글의 구조에 대해서 읽고 난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여유를 갖자, 이런 행동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고. 봅니다. 첫 번째 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결국 이 바이러스는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 이제 두 번째 문단이야.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어. 트워트와 데렐의 연구 사례를 통해서 결국에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바이러스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연구 사례를 통해서 박테리오파지 맞나?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까지 보고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렇지.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야. 이 앞부분을 제대로 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보면서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오른쪽이야. 당연히 이제 그 지문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다가 표시하면서 읽어야지. 이게 이제 그림을 확인하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지금 이건 내 시험지인데, 요거를 보면 세 번째 문단에 잘 안 보일 테지. 세 번째 문단에 특별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 대신에 지금 이 그림에다가는 내가 여러 가지를 적었잖아. 여러분들도 세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계속 봅니다. 세 번째 문단은 요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그리고 구성 요소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림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지문 속에 있는 그림도 있었고 문제에도 17번에도 그림이 있었지. 이 그림에 보면 박테리오파지의 복제 과정, 즉 네 번째 문단이 바로 요 복제 과정에 대한 거잖아. 마찬가지야. 여기를 읽을 때, 네 번째 문단을 읽을 때 뭐가 필요했던 거야? 17번 문제의 그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는지 자꾸 돌아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적으로 글을 읽어야 이것이 연습이 된단 말이야.
지금 완전히 그것이 익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야.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야? 과정에서 중요한 거. 그렇지. 과정에서 중요한 건 순서와 인과가 중요하다고 했어. 더군다나 지금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우선이라는 표현이 있네. 여기에서부터 순서 혹은 인과관계를 잡아가야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뭐 5번, 6번 이 정도까지는 나가야 거기에 나오는 순서와 인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네.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이야. 사실 다섯 번째 문단은 약간 군더더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러스와 박테리오파지의 구성 요소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복제하는지를 설명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 박테리오파지의 독성파지와 용원성 파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박테리오파지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요 다섯 번째 문단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두 대상이에요. 정리해볼까? 여기에서는 종류야. 그러면서 지금 독성과 그 다음에 용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대상으로 나눠진 거잖아. 얘가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야? 지금 독과 그 다음에 용으로 나눠졌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지금 그것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 부분이야. 밑에 마지막 줄 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거기 용원성 파지 거부터 볼게. 용원성 파지는 세균을 이용하는 것은 독성 파지와 같지만 세균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것이 그 독성 파지와의 차이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 마지막 줄입니다. 세균이 분열함에 따라 같이 늘어난다. 얘는 같이 세균이 늘어난다가 되는 거고. 어떻게? 파괴하지 않음으로써. 그런데 이 독성 파지의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름으로 연결하면서 내용을 만들어주면 머릿속에 더 잘 정리가 되고 더 잘 기억난다니까. 얘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결국에는 숙주를 파괴하는 거잖아. 숙주가 파괴됐어. 그럼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기생하는 건데 자기도 죽는 거지.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아주 좋았다. 이것까지 됐으면 아주 좋았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그림 활용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잘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두 번째야.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거 생각해봐.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지문을 어떻게 해야 잘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선택지들, 여기에 나온 정보들이 이제 조합이 되거나 혹은 융합이 돼서 나왔을 때 그런 선택지들을 어떻게 판단한, 그거를 봤던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20번에서 22번은 우리가 그 과제에서도 했던 거고 전에도 했던 거니까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8쪽에 23번에서 26번 23번에서 26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가장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지문의 구조를 보여준다. 우리가 글의 구조하면 크게 두 가지였잖아.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과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을 설명하는 것, 크게 두 가지였다. 지금 이 23번에서 26번 지문은 여기에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에 가까운 이제 지문이 되죠.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지금 망각, 기억. 그래서 기억 단계 세 가지를 제시해 준 거잖아. 부호와 저장, 인출 단계. 이거를 통해서, 기억 단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 거야? 그렇지. 망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봅니다. 망각 현상을, 마지막 줄이야. 망각 현상을 각기 다르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 단계 1, 2, 3 그러니까 부호와 그 다음에 저장, 인출 이 단계를 통해서 이 단계와 관련지어서 망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그래서 부호와 관련해서 의 망각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장 단계에서의 망각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깔끔해. 네 번째는 인출 단계. 인출 단계에서의 망각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적용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단계가 진행되면서 내용상 보면 지금 이 저장하는 단계, 인출하는 단계에서의 망각은 어떤 코드를 연결해? 이거 다른 코드를 연결해야 되거든. 여기서 차이점이 부각이 된단 말이야. 이것들을 잡아줬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하면서 읽는다 할 때 지금 요 두 부분,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서 적절하게 연결이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연결이 됐어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 네 번째 문단을 봐봐. 네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거기 즉 있는 부분. 망각은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사라지는 건 어디에서 얘기한 거냐면 저장 단계에서의 망각을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고, 그럼 그거를 보는 순간 뭐야? 저장 단계에서의 망각과 인출 단계에서의 망각이 지금 다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저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비례해서 망각 현상이 일어난다, 정보가 잘 없어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네 번째 문단 인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거든.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러니까는 얘는 시간하고 관련되는 거고, 얘는 시간하고 비례되는 거고, 얘는 시간하고 관련되지 않는다는 얘기했던 거지. 이런 내용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문, 그러니까 이제 독해나 혹은 문제풀이와는 좀 별개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학평의 특징이기도 한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생이잖아. 우리가 공부한 학생이야.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이런 모의고사의 형태를 통해서 많이 제시를 해주거든. 특히 헌법과 작문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 있잖아. 그게 이제 물론 내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기사들을 보면서 얘기해주는 것이 태반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그 문제를 풀다가도 접하게 되는 정보들이 많은 거거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세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학습 직후 복습을 해야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뭘 얘기 많이 해? 복습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예습보단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더 보려고 하지 마. 일단 최소한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통해서 소화하란 말이야. 내가 너희한테 과제를 적게 내주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어.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딱 시키는 대로만 하면, 더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딱 하면 성적 오른다니까. 딱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한 친구 한 명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지. 뭐가 있냐면 이제 미션.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저한테 문자나 톡으로 다음의 상황을 알려주면 됩니다.
요 내용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9번은 중간에 또 하나 더 얘기해 줄 거야. 이제 문장이 될 거야, 그거. 그 문장을 저에게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션입니다. 요 미션을 수행해야 영상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 23번에서 26번 지문은 요 정도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27번에서 30번 27번에서 30번 독서 마지막 지문이 되겠네. 독서 마지막 지문입니다. 요 지문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을 좀 천천히 읽고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지문이지 않았을까? 앞부분을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지문이 좀 재밌어. 어떤 게 재밌느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하냐면 왠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접근, 갈등, 거기 딱 여기까지 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보여. 그러다가 지금 얘는 뭐 대안을 묶어서 제시하면 이것이 해소가 될 수 있대. 그러면서 뭐야? 갑자기 그냥 끝나버려.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을 했지만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가?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튀어나오느냐? 인지부조화 이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네.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앞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 그런 상황 관련돼서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마지막 두 번째 문단 마지막인 거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이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야 이 글에서 설명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을 거다. 지문에서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로 나오면 쉬운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지. 앞부분에서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혹은 그 제품의 장점을 무시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구매 행동을 지지하는 부가 정보들, 구매 행동을 지지하는 부가 정보를 찾는 건데 이거는 어디에서? 고가인 상품에서 잘 나타나면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될 수 있다. 즉 인지부조화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는 그럼 이런 광고예요. 지금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인지부조화를 해결을 하고 또 다른 효과인 기업 측면에서 또 다른 효과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에서 어떤 거를 설명해 줬는지 요거를 잡아내는 거. 왜냐?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까지 읽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세 번째 문단이 사실 핵심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글의 구조를 파악했는지 이렇게 파악을 했다. 그럼 잘한 거야.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를 75분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장 시간을 알려드렸죠. 그거를 맞추려고 그 시간 안에 맞춰서 문제를 풀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 우선순위 어떻게 돼야 돼?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3월에 볼 때, 다다음 주에 시험 볼 때 독서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문학 중에서는 시 풀어주시고 소설 나간 친구들은 소설도 풀어주시고 아니면 소설 풀기 전에 주로 했던 것이 현대시였잖아.
그럼 고전 시가도 좀 풀어주시고, 얘네들에서 소설까지 얘네들만 했는데 80분 썼다, 75분 썼다, 괜찮다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읽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저 시간을 자연스럽게 준다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비문학을 독서를 마무리 지면 되겠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